답이 아닌 질문을 나누는 시간, 심연의 등대입니다. 오늘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부탁 하나만이라고 말할 때 왜 당신은 거절하지 못할까요? 회의 중에 누군가는 당당히 저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왜 당신은 그 말이 목구멍에서 맴돌기만 할까요? 배려심이 많다는 칭찬을 들을 때마다 왜 당신은 기쁘지 않을까요? 선량함이 무기가 되는 세상에서 당신의 선량함은 누구의 방패가 되었습니까? 착한 사람이라는 그 말, 과연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저주였을까요? 그 경계 위에서 우리는 오늘 한 철학자를 만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금요일 오후 5시 50분, 김현우는 책상 서랍을 정리하며 시계를 힐끗 봅니다. 10분만 버티면 주말입니다. 아내와 약속한 영화 시간, 오랜만에 딸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복도 끝에서 누군가 다가옵니다. 후배 이민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팀장님, 이 보고서 내일까지인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형광등 불빛 아래 후배의 얼굴에 익숙한 미소가 걸려 있습니다. 김현우의 손 안에서 커피잔이 차갑게 식어갑니다. 복도 저 끝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은 그래, 메일로 보내였습니다. 안 돼라는 두 글자는 목구멍 어딘가에서 녹아 없어졌습니다. 왜 나는 거절할 수 없을까요? 아니,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미움받는 것이 역시 팀장님은 다르시네요. 후배의 그 말이 칭찬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요일 오전 10시 본사 5층 대회의실 타원형 테이블이 차갑게 빛납니다. 부서 간 자원 배분 협상, 프로젝터 화면에 청백색 빛이 얼굴들을 비춥니다. 임원이 묻습니다. 김 팀장, 당신 팀에서 인력 2명 지원 가능하죠? 옆자리 박 부장이 먼저 말합니다. 우리 팀 인력은 절대 못 내줍니다. 이미 초과 근무 중입니다. 단호한 목소리, 흔들림 없는 눈빛, 김현우의 차례입니다. 저희가 조금 조정해 보겠습니다. 물러서는 말이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테이블의 나무 질감이 손끝에 차갑게 느껴집니다. 임원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역시 김 팀장은 협조적이야. 그래서 우리 팀이 돌아가는 거지. 협조적이라는 28년 동안 들어온 그 단어가 오늘따라 다르게 들립니다. 협조적과 굴복 사이, 배려와 포기 사이, 그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일요일 저녁 8시, 아파트 거실 소파에 몸을 기댑니다. 스마트폰 화면이 푸른 빛으로 얼굴을 비춥니다. 회사 단체 카톡방, 누군가 올린 메시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내일 회의 자료 누가 정리하지? 김 팀장님한테 부탁하면 되지. 크크 착하시니까. 웃음 이모티콘 3개, 거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창밖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갑니다. 천장의 백색 LED가 차갑게 공간을 채웁니다. 착하다. 언제부터였을까요? 그 말이 칭찬이 아니라 약점의 다른 이름이 되어버린 것은 팀장님은 절대 거절 안 하시잖아요. 팀장님한테 맡기면 되지 뭐. 착하신 분이니까 이해해 주실 거야. 인간이라는 존재는 언제쯤 깨닫게 되는 걸까요? 자신이 착해서가 아니라 만만해서 선택되었다는 것을. 19세기 독일 한 철학자가 이 세상의 도덕을 뒤집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량함이란 과연 누가 정의한 것인가? 그것은 강자가 약자에게 강요한 미덕일지도 모른다. 니체는 도덕의 계보에서 충격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선과 악이라는 개념 자체가 권력 관계의 산물이라는 것.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순종, 겸손,
희생을 미덕으로 포장했습니다. 피지배자들은 이를 내면화하며 스스로를 길들였습니다. 김연우가 28년간 착한 리더로 살아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타고난 성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조직이라는 권력 구조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체득한 생존 전략이었을까요? 착한 사람이라는 정체성, 그것이 자신이 선택한 삶이었는지 아니면 강요당한 역할이었는지, 그 질문 앞에서 오늘 밤 우리는 한 사람의 28년을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김연우는 언제부터 착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시작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한 교시 나타납니다. 42년 전 초등학교 3학년 교실, 5월의 오후,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칠판을 비춥니다. 나무 책상에는 잉크 자국이 얼룩져 있고 분필 가루 냄새가 공기에 섞여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알림장을 검사하며 말합니다. 현우는 참 착하고 말 잘 듣는 아이예요. 10살 김현우는 그 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칭찬받는다는 것, 인정받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따뜻한 일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옆자리 친구 재훈이가 손을 듭니다. 선생님, 그건 부당해요. 왜 우리 조만 청소를 2번 해야 하나요?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재훈아, 복도에 나가 있어. 복도에 선 친구의 뒷모습. 그 순간 10살 김현우는 배웠습니다. 말대꾸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순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한국 사회는 예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개인의 목소리를 지우는 도구였다는 사실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니체는 이를 노예 도덕의 탄생이라 불렀습니다. 지배 계급은 복종하는 자가 선하다는 가치 체계를 만들어냅니다. 피지배자가 스스로를 억압하도록 만드는 것. 유교 사회에서 어른 말씀 잘 듣는 아이라는 칭찬, 그것은 사실 권위에 저항하지 않는 순종자를 키우는 전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42년이 지난 지금 52세가 된 김현우는 깨닫습니다. 그때 배운 착함이 평생의 족쇄가 되었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그는 착한 아이라는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선생님의 칭찬을 받고 친척들의 인정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의 질문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52세가 된 지금 그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착했던 것이 아니라 착해야 했던 것이라고. 착함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24년 전 회사 입사 첫 해, 지하 1층 구내식당. 점심시간에 소음이 가득합니다. 형광등 아래 식판에 반사광이 눈부십니다. 선배 사원 박진수가 국 한 숟가락을 떠먹으며 말합니다. 현우야, 회사에서 살아남으려면 내라는 말을 먼저 배워야 해. 플라스틱 의자가 피걱거립니다. 아니오는 나중에 배워도 돼. 일단은 내부터. 28살 김현우는 그 조언을 금과 옥조로 삼았습니다. 야근 요청에 네, 주말 출근에 네, 불합리한 업무 배분에도 네. 국물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얼굴을 스칩니다. 선배의 말이 진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내는 습관이 되었고 습관은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의 의지를 잃은 자는 타인의 의지를 따르는 것을 미덕이라 부른다. 조직은 팀워크, 희생, 배려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니체의 시각에서 보면 이는 권력자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 만든 덫입니다. 누군가의 내가 많을수록 그를 이용하는 사람의 아니오는 더 강력해집니다. 김연우의 착함은 사실 조직의 비효율을 떠안는 완충제였던 것입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평판, 협조적인 사람, 배려심 많은 리더, 팀워크를 중시하는 관리자.
그가 승진하지 못한 이유는 역량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착해서, 즉, 너무 만만해서였습니다. 권력은 저항 없는 곳으로 흐지 않습니다. 권력은 강한 곳으로, 단호한 곳으로, 선을 긋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작년 연말 회사 근처 고깃집, 팀 회식 자리, 술잔이 몇 순배 돌았습니다. 고기 굽는 연기가 천장으로 올라갑니다. 후배 이민준이 소주잔을 들고 묻습니다. 팀장님은 절대 화 안 내시잖아요. 비결이 뭐예요? 김현우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냥 성격이 그래. 소주잔의 차가움이 손끝에 느껴집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흐릅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봅니다. 택시 안에서 내내 맴돌던 질문. 나는 정말 화가 나지 않았던 걸까? 아니면 화내는 법을 잊어버린 걸까? 니체는 경고했습니다. 내가 괴물과 싸울 때 내 자신이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내가 심연을 들여다볼 때 심연 또한 너를 들여다본다. 김현우는 28년간 화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가면을 썼습니다. 그 결과 이제 그 가면을 벗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면이 얼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니체는 이를 자기 기만이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생존을 위해 연기했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진짜 자신이라 믿게 되는 비극. 거울 속의 52세 남자의 얼굴. 그는 정말 착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착한 척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착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일까요? 그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타인에게 길들여지는 동시에 스스로를 길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교묘한 감옥은 이것이 내 본성이라 믿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김현우의 착함은 세 겹의 사슬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슬은 30년 전 교실에서 배운 순종. 두 번째 사슬은 10년 전 회사에서 체득한 굴복. 세 번째 사슬은 28년간 쌓아온 자기기만입니다. 그리고 이 세 겹의 사슬은 이제 하나로 엉켜 착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만들어냈습니다.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 벗어나야 할까요?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니체의 또 다른 말을 떠올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초인이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창조하는 자다. 남이 정한 착함이 아니라 내가 정의하는 선량함, 그것을 찾는 여정이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초인, 그것은 하늘을 나는 영웅이 아닙니다. 망토를 두른 구원자도 아닙니다. 니체가 말하는 초인이란 타인이 만든 도덕적 잣대에서 벗어나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삶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 김현우에게 이는 무엇을 뜻할까요? 착한 사람이라는 타인의 정의를 거부하는 것. 그리고 묻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 만약 김현우가 다음 회의에서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업무는 우리 팀 역량을 벗어납니다. 조직은 그를 이기적이라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팀워크가 없다. 배려심이 부족하다. 예전의 김 팀장이 아니다. 그러나 니체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윤리의 시작입니다. 이기적과 자기 존중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전자는 타인을 해치는 것입니다. 후자는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김현우가 28년간 해온 이타심은 사실 자기 파괴였습니다. 자신을 갈아넣으며 타인의 편의를 채우는 것. 그것을 미덕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진정한 선량함이란 무엇일까요? 타인을 돕되 자신을 잃지 않는 균형. 그것일지도 모릅니다. 현대 심리학은 경계선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명확한 경계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무한한 헌신은 공의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지우고 타인의 필요에만 반응하는 상태. 니체는 1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지우는 착함은 미덕이 아니라
병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김현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일 당장 조직에 저항해야 할까요? 나는 더 이상 착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선언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월요일 아침 7시 30분 7호선 지하철 출근 시간의 혼잡함. 사람들의 숨소리가 객실을 채웁니다. 김현우는 손잡이를 잡고 서 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느껴집니다. 창밖으로 터널의 불빛이 지나갑니다. 문득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아니오를 말해볼 수 있을까?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점심 메뉴를 정할 때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부터, 후배의 부탁에 오늘은 어렵다고 말하는 것부터 작은 아니오가 쌓여 언젠가는 진짜 나의 목소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하철이 역에 도착합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갑니다. 김현우도 내립니다. 계단을 오르며 생각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위대한 변화는 순간에 일어나지 않는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 어느 날 다른 사람이 된다. 김현우에게 필요한 것은 내일 당장 조직에 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후배의 보고서 봐주세요. 요청에 한마디 하는 것. 미안하지만 오늘은 어려울 것 같다. 그 한마디가 28년간의 침묵을 깨는 첫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김현우만의 것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으로 살아온 모든 이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당신의 선량함은 누가 정의한 것입니까? 부모님입니까? 선생님입니까? 상사입니까? 사회입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입니까? 만약 타인이 정의한 것이라면 당신은 아직 당신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니체가 말한 가치의 재평가란 바로 이것입니다. 남이 준 잣대를 내려놓고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용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28년, 42년, 어쩌면 평생을 착한 사람으로 살아왔다면 그 정체성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신을 잃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묻습니다. 과연 그것이 진짜 당신이었습니까? 몇 주가 흐른 어느 목요일 오후, 본사 7층 회의실, 임원 둘, 부서장 5명이 앉아 있습니다. 테이블의 냉기가 손끝으로 전해집니다. 임원이 김현우를 봅니다. 김 팀장, 이번 프로젝트 맡을 수 있죠? 3초의 침묵. 김현우의 입술이 열립니다. 검토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짧은 문장 안에 28년의 침묵이 깨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회의실 공간을 채우는 감각. 임원의 눈빛이 살짝 흔들립니다. 네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닌 검토 후라는 대답. 그것은 작은 변화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김현우에게 그것은 혁명이었습니다. 자동으로 튀어나오던 네 대신 스스로 선택한 말. 니체는 이렇게 끝맺습니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무엇이다. 당신은 인간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김현우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극복해야 할까요? 착한 사람이라는 감옥, 타인의 시선이라는 족쇄,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라는 자기기만. 극복의 첫걸음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착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내라고 말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인정 위에서 조금씩 다른 선택을 해보는 것. 오늘 하나, 내일 하나, 모레 하나. 언젠가 돌아보면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타인이 정의한 착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정의한 나로. 답은 없습니다. 니체도 이 이야기도 당신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을 남깁니다. 당신의 선량함은 진짜 당신의 것입니까? 그 질문 앞에서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춰 서 있을 뿐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 어둠 속에서 당신이 길을 잃었다면 지면의 등대가 여기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같은 질문을 품은 누군가에게 이 등대를 비추는 일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